1466년 어느 날 창덕궁 수광전은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도무지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색하고 불길한 고요는 왕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하늘이 무너질 듯 놀란 할머니 정의왕후가 달려와서야 겨우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인물로 기록될 제한대군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한쪽 방에서는 훗날 연산군의 어머니가 될 후궁송 씨가 절망에 빠져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야기의 울음소리에 피가 마르는 듯한 절망을 느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바로 다음 왕위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차기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이야기의 이야기는 왕자를 둘러싼 조선의 잔혹한 권력 투쟁이 낳은 비극이자 공포 생존극입니다. 이처럼 어둡고 흥미진진한 역사의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왕세자였던 아버지 예종의 품에서 태어난 이연은 당연히 예종이 왕위에 오르면 원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에게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송 씨에게 이연의 탄생은 자신의 아들을 보위에 앉히려는 치밀한 계획에 끼얹어진 찬물이었고 그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자신에게 선고된 절망의 목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움트기 시작한 질투와 불안, 그리고 권력을 향한 욕망은 훗날 궁궐의 피바람을 몰고 오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어여쁜 왕자가 훗날 조선 최고의 바보 왕자라 불리며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줄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역사의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벽하게 광기를 연기한 천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왕이 될 뻔한 영광의 처지에서 평생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한편의 경이롭고 잔혹한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과연 제한대군은 정말로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쓰고 희극을 펼친 뛰어난 배우였을까요? 그의 기행과 미스터리한 행동들은 보는 이들에게 혼란과 의문을 안겨주었고 그를 둘러싼 당시 사대부들의 논쟁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은 단 하나의 사실로 귀결됩니다. 그는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468년 마침내 아버지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 3살의 이현은 당연히 원자에 책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완벽한 왕위 계승서열 1순위였습니다. 궁궐은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이 어린 왕자가 곧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 잔혹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인 1469년 11월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상과 함께 궁궐은 깊은 비탄에 잠겼고 이때 제한대군의 나이는 겨우 4살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너무도 어렸지만 왕위 계승 서열의 1순위는 명백히 원자였고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왕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할머니인 정의왕후가 나서서 원자는 너무 어리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당시 13세였던 자을산군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 4살 제한대군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왕이라는 지위에서 물러나 평범한 왕족인 대군으로 격하되었고 사촌형 자을산군이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왕좌와는 영원히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정말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정통성 있는 계승자를 밀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는 조선을 뒤흔들고 있던 또 다른 음모와 권력의 설계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당시 조선의 정계는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 대신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훈구파 대신들의 시선에서
성종은 바로 한명회의 사위라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직 미성숙하여 자신들이 조종하기 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왕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어린 제한대군보다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는 성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4살의 제한대군은 생모 안순왕후 한씨와 함께 궁궐의 변두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한대군을 가장 가까이에서 키우고 그의 성품을 형성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유모였던 그은물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이 태어났을 때 그의 지위가 곧 왕위 계승을 보장했기 때문에 정의대비는 최고의 유모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세종의 사위인 윤사로가 특별히 추천한 그은물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유모는 제한대군에게 제2의 어머니나 다름없었고 그의 성품과 기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모의 존재는 훗날 제한대군의 기이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470년 5살이 된 제한대군은 정식으로 제한대군에 봉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봉작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나 이는 정통 계승자였던 직계를 예우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조치였습니다. 성종 입장에서는 정통 계승자를 밀어낸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왕위를 찬탈했다는 자신의 정통성 논란을 잠재우고 제한대군을 통제 가능한 왕족으로 낙인 찍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한대군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도시정 김수말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궁중의 관례에 따라 제한대군은 부인 김씨와 함께 궁궐 밖으로 나와 한양동부 성균관 부근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할 시기. 이때부터 제한대군의 기이하고 상식밖의 행동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한대군의 첫 부인 김씨는 절름발이의 간질까지 앓는 병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지 못한 아내를 맞이한 제한대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부인 김씨를 보며 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인은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혐오하는 극단적인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한대군이 부인과 마주 앉지도 않았으며 당시 조선시대 왕족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남녀 관계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는 점입니다. 왕족의 기본 의무는 대를 잇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 기본적인 책임조차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왕자가 어딘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당대의 지식인 성현이 쓴 용제총화에는 유독 남녀 문제에 무관심하여 유명해진 남자 3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제한대군, 한명회의 손자 한경지, 그리고 김자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녀의 도리를 모르는 바보 중의 상바보로 기록되어 당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왕족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왕실의 큰 수치였습니다. 특히 김자고의 아들에 대한 일화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들의 상태를 걱정한 김자고가 어느 날 남녀의 일에 능숙한 젊은 여종을 곱게 단장시켜 아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아들은 침상 밑으로 도망쳐 숨어버렸고 이후로는 곱게 단장한 여자만 봐도 울면서 도망쳤다고 하니 이쯤 되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제한대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과 무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이 듭니다. 조선 왕족 교육을 받은 그가 정말로 남녀 관계를 모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연극의 일환으로 성적인 무능이라는 완벽한 방패를 들어 올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뒤에는 항상 그의 정통성을 질투하고 감시하는 수많은 눈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제한대군의 생모 안순왕후는 결국 며느리 김씨가 정신이 혼미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들과 이혼시킬 것을 성종에게 청했습니다.
김 씨의 외조부 유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한대군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족에게 이혼은 명예에 큰 흠집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혼 후 제한대군은 곧바로 박중선의 딸과 재혼했습니다. 박중선은 훗날 중종반정을 주도한 박원종의 아버지이자 월산대군의 장인이기도 한 막강한 배경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혼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기막힌 사건이 터지며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제한대군이 갑자기 두 번째 부인 박씨가 여종들과 동침했다며 동성애 스캔들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왕실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성종의 조사 결과 박씨의 억울함이 밝혀졌고 박씨를 능멸한 여종들이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괴한 주장은 제한대군을 향한 대중의 시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잠해지나 했던 왕자의 사생활은 또다시 안순왕후의 개입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이번에는 안순왕후가 직접 나서서 며느리가 부모에게 불순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차 이혼을 청한 것입니다. 성종은 결국 이복 동생인 제한대군과 박씨를 이혼시켰습니다. 연이은 두 번의 파혼은 왕족에게는 전례를 찾기 힘든 스캔들이었고 제한대군의 이미지는 왕실의 골칫거리이자 정상이 아닌 모질이 왕자로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7살이 된 제한대군이 갑자기 첫 번째 부인이었던 김 씨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원한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궁궐 사람들은 그가 처음에는 더럽다고 혐오했던 여인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연극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기이했습니다. 성종은 처음에는 재결합을 반대했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짝지어 주겠다고 설득했으나 제한대군의 완강함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성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얻을 바에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성종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다시피 옳은 자신인데 그 정통 계승자의 후손마저 끊기게 할 수는 없다는 일종의 죄책감과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숙모 안순왕후의 간곡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결국 1485년 성종은 제한대군과 첫 부인 김 씨의 재결합을 허락했습니다. 신하들도 김 씨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명분을 들어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제한대군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이혼과 재결합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그의 사생활은 이미 온 나라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98년 어머니 안순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제한대군은 또 다른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홀로 거처하며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족이 후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가문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독신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왕실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연산군은 4차례나 음유를 아는 여자를 궁중으로 데려와 제한대군에게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지만 제한대군은 그 모든 여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대군은 정말로 남녀관계를 모르는 순진한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왕위를 위협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손을 끊어낸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후자가 맞다면 그는 자신의 명예와 본능까지 희생시킨 극한의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일화가 다시 등장합니다. 명종 때 어수건이 쓴 패관잡기에 따르면 성종이 후사가 없는 제한대군을 안타까워하여 궁녀들에게 제한대군에게 남녀관계를 알게 해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왕실에서 그의 성적 무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한 궁녀가 자원하여 밤에 제한대군의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잠든 사이 아랫도리를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의 신체는 빳빳하게 반응했고
곧 서로 관계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제한대군이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즉, 그는 신체적으로 정상이었으나 정신적으로 남녀 관계를 극도로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제한대군의 반응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종들에게 물을 가져오라 명했고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리키며 더럽다, 더럽다 고 치를 떨며 씻어냈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그의 바보 행세는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세계와 자신의 본능을 거부하는 극도의 강박적 행위였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일화는 그를 더욱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몰아넣습니다. 제한대군이 여자 대여섯 명을 데리고 문 밖에서 산책을 하는데 한 여종이 도랑에서 오줌 누는 것을 몸을 구부리고 엿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음모를 가리키며 꼭 메추리알 두기 같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남녀 관계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혹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척한 치밀한 위장술이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행동이 모두 바보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평소 행동은 어딘가 모자라 보였지만 그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왕실의 유교 예법만큼은 완벽하게 지켰다는 점입니다. 예법은 당시 지식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양이었으며 이를 흠잡을 데 없이 따랐다는 것은 그가 결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이한 행동들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한대군의 처지를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그의 연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성종의 정통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성종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높았으며 심지어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보다도 정통성이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대군이 조금이라도 똘똘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영모의 위험인물로 낙인 찍혀 곧바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잔혹한 역사는 정통성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수많은 비극을 증명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오촌당숙인 구성군 이주는 너무나 완벽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기에 오히려 훈구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또 다른 왕족인 영순군 이부 역시 몇 번이나 목숨이 달아날 뻔한 위기를 겪다가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요절했습니다. 능력 있는 왕족은 언제든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한대군이 선택한 것은 완벽한 바보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을 왕위를 위협하지 않는 무해한 바보로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감시와 질투의 시선을 따돌리고 생존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지켜낸 것입니다. 제한대군의 일상생활도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그는 정치와 학문, 즉 왕족의 본분인 모든 중요한 일들을 완전히 멀리하고 오직 풍류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성악을 즐기고 사주관연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는 왕족으로서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문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신하들에게 보낼 각종 서신을 모두 언문 한글로만 써서 올렸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다시 한문으로 번역하여 성종에게 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의도적으로 무지한 척하여 정치와 학문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문을 잘 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란의 모의에 연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왕족들이 시문이나 학문을 즐기다가 영모제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자신의 지식을 숨김으로써 정치적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제한대군의 바보 행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꿀떡찌꺼기 사건입니다. 어느 날 제한대군이 문턱에 걸터 앉아 있다가 굶주린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을 보며 순진하고 철없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쌀이 없으면 꿀떡에 찌꺼기를 먹으면 되지. 이는 마치 프랑스 혁명 시절 말이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했다는 일화와 같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조차도 연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무해하고 철없는 바보, 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서각띠 사건입니다. 중종의 상의원에서 무소불로 만든 품질 좋은 띠를 바쳤는데 이를 본 제한대군이 그 띠를 자기 허리에 냉큼 차고서 대궐문 밖에 가서 중종에게 자신에게 하사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중종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가 하도 철없어 보이자 웃으며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얼마나 철없고 순진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신이 왕위를 탐하지 않고 그저 사소한 물건에 집착하는 하찮고 무해한 존재, 임을 왕에게 각인시키려는 절묘한 연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그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제한대군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만남이 바로 장녹수입니다. 제한대군은 자신의 집에서 기생들을 양성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춤과 노래, 미모가 뛰어난 기생이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그는 공들여 사설 가무단을 만들어 놓고 음유를 가르치고 가곡 반주를 하며 스스로도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제한대군의 집은 마치 비밀스러운 예술 아지트 같았습니다. 그는 학문과 정치 대신 예술에만 몰두함으로써 왕위를 탐할 여지가 전혀 없는 풍류에 미친 왕족이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풍류를 향한 집착이 훗날 그의 목숨을 구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장녹수의 뛰어난 재주와 미모가 소문이 나자 당시 왕이었던 연산군이 그를 탐냈습니다. 연산군은 제한대군에게서 장녹수를 빼앗아 궁궐로 데려갔고 장녹수는 훗날 조선을 뒤흔든 희대의 요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빼앗은 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심지어 제한대군의 집을 아예 기생양성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뇌영원이라는 이름의 가흥청을 설치한 것입니다. 일국의 왕족집이 왕의 명령으로 기생들의 거처가 되다니 참으로 기막히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제한대군에게는 이보다 더한 굴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이 모든 모욕에 대해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보라서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연산군의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굴욕을 감수하며 생존을 택한 것이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연산군이 자신의 친할머니, 양모, 이복 동생들에게는 형식적으로만 대하거나 심지어 박해했지만 유독 제한대군에게만은 각종 특혜를 주며 예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한대군의 바보 연기가 연산군에게 정치적으로 무해하고 재미있는 왕실 어른으로 완벽하게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대군은 정말로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완벽한 연기를 펼친 천재였을까요? 이 문제는 당시 사관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풀리지 않는 논란이었습니다. 중종실록의 제한대군 졸기에서도 사관은 이 미스터리를 기록했습니다.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종의 아들로 성격이 어리석어서 남녀 관계의 일을 몰랐고 날마다 풍류에 잡히며 음식 대접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덜어는 행사가 예에 맞는 것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거짓 어리석은 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조차 그의 어리석음이 연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조선 후기의 지식인 유이인은 그의 저서 어우야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한대군은 영모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바보짓을 하고 자손도 두지 않았다. 이는 제한대군의 모든 기이한 행동이 결국 자기 보신을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연기였다는 관점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생존을 위해 본능까지 거세한
처절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패관잡기의 저자 어수권은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제한대군이 평생 여자를 더럽다고 여겨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거짓 어리석은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남녀 간의 일은 본능적인 영역인데 이를 평생토록 극도로 거부했다는 것은 진짜 바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죠.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만약 제한대군이 정말로 바보였다면 그의 인생은 그저 불쌍하고 희화화된 희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연기였다면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생존 전략을 구사하여 잔혹한 왕실 역사를 통과해낸 천재적인 생존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대군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그의 말년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최악의 피바람이 불었던 연산군 시절과 피의 혁명이었던 중종반정 시절을 그는 모두 무사히 넘겼습니다. 수많은 왕족과 사대부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갔지만 그는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멍청해서 왕위를 위협하지 않는 무해한 왕실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중종반정 직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원종공신 1등에 책봉되기까지 했습니다. 연산군과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해한 존재로 보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권력의 잔혹함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왕자가 가장 무해한 바보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스스로 칼날을 막는 방패가 아닌 아예 존재감이 없는 투명인간이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바보 행각은 자신에게 더 씌워진 정통성이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제한대군이 어머니 안순왕후에 대한 효성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지만 어머니에게만큼은 지극정성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효심, 이야말로 그가 연기할 수 없었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순수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525년 12월 14일 제한대군은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그의 시호는 영효였는데 부지런하지 않고도 이름을 낸 것이 영이요, 어버이를 사랑함이 효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호 자체가 그의 기이한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한대군의 죽음과 함께 그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번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왕위에 오르지 못한 비운의 왕자로, 또 어떤 이들은 왕실 권력의 희생양으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남긴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왕이 될 뻔했던 왕자가 스스로 바보 연기를 통해 평생을 살아남았다는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권력의 무상함과 생존의 처절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이로운 드라마입니다. 그의 삶은 역사가 승자의 기록일지라도 그 속에는 패자들의 숨겨진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한대군의 집은 그가 죽은 후 수진궁이라는 이름의 왕실 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식을 낳아 봉작을 받지 못하고 죽은 왕자녀들과 출가하기 전에 요절한 공주, 옹주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되었죠. 자손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제한대군의 집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손을 두지 못한 다른 왕족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의 양자이파는 생전에는 왕족으로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다가 무려 300년이 흐른 1872년 고종 때에야 낙풍군으로 추중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뒤늦게 군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이는 뒤늦게나마 제한대군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왕위 계승 논란의 희생양이었던 그의 삶을 복권시키려는 조선말 왕실의 의지였을까요? 그리고 2016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굴되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원 최씨 문중은 이 시신이 제한대군의 유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능지처사를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무덤마저도
수백 년 동안 그 정체를 숨겨야 했거나 어쩌면 격동의 세월 속에서 모종의 순환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제한대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뼈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권력투쟁의 잔혹함입니다. 아무리 정통성이 있고 순수한 존재일지라도 권력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한 개인의 운명이 비참하게 바뀔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제한대군이 정말로 바보 연기를 했다면 그것은 극한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적응력이자 처세술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현명한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셋째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던 사람이 스스로 바보가 되어야만 살 수 있었다는 현실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상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자는 명예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목숨을 앗아가는 가장 위험한 독배였던 것입니다. 과연 제한대군은 진짜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 전체를 건 완벽한 바보 연기의 달인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 자체가 제한대군이라는 인물의 강력한 매력이자 조선 역사의 흥미진진한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능력과 현명함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역사는 왕위를 쟁취한 승자들만이 기록하지만 그 이면에는 왕좌를 포기하고 바보가 되어야 했던 패자들의 숨겨진 지혜와 고독한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희대의 모질이 왕자 제한대군. 그는 왕좌를 포기하고 바보가 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켰고 결과적으로 누구보다 오래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보다 생명이, 명예보다 평안한 삶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깊은 인생 철학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제한대군처럼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바보라고 불렀던 그 인물이 사실은 가장 냉철하고 현명한 생존 전략을 구사한 천재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